막곡을 1.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 2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이에는 1편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시 답사를 간 도낭 막고굴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더 조명하고, 특히 도낭 문서가 감춰진 유래와 제국주의자들의 후원을 받은 학자들에 의해 흩어진 문서들의 행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제국주의의 욕심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또한 중국 6대 석굴에 포함될 수 있는 안서, 유림굴이 1편에서 빠진 것을 아쉬워한 저자는 2차 답사에서 이것도 방문하여 그 뛰어난 풍광과 예술품들의 뛰어남과 고려 불화와의 연관성을 설파한다.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옥문관과 양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며 그곳을 탐방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아야 할지 가이드를 준다. 두 관문을 살피는 것에 덧붙여 두 관문을 나서면 만날 수 있던 오아시스,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 2저자 유홍준. 제두권 책을 펴내며 도낭의 도보자와 실크로드의 두 관문. 중국 답사기 2편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도낭 막고굴을 2차례 답사한 감상기로 492개 석굴 중 가장 유명한 석굴의 매력과 관전 포인트를 실었다. 제2부는 도낭 문서를 가져간 사람들과 막고굴을 지킨 수호자 이야기로 막고굴 제17굴인 장경동의 문서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과정은 세계 문화사의 일대 사건으로 지금까지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는 도낭 유물을 가져간 사람들을 도보자라고 부른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구입해간 것이었고, 훗날 북경으로 나머지 약 1만 점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물들이 중간에 흩어져 버렸던 일을 말하며, 그대로 두었으면 사료적 가치를 잃었을지도 모르고 오히려 세계 각국의 유력한 박물관과 도서관에 소장됨으로써 도낭학이 국제학으로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재 수집과 약탈에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입장에서는 동변상련에 염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도 일본인이 가져온 도낭과 실크로드 유물이 약 1,700점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동안 알려진 사실들을 소개하고, 오히려 유물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노력해온 수호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었다. 제3부는 실크로드의 관문으로서 도낭의 이야기로, 천불동은 흔히 도낭의 막고굴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보통 명사로 많은 석굴이 조성된 석굴사원을 말하는 것이고, 도낭에는 막고굴 이외에도 유명한 천불동이 여럿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낭에 있는 서천불동, 안서에 있는 동천불동, 그리고 안서 유림굴이다. 유림굴은 특히 우리 고려 불화와 연관이 있는 서화시대의 벽화가 있다. 제1부 막고굴. 막고굴상 답사의 로망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도낭박물관 막고굴 디지털 전시 센터 성당시대 제23굴, 초당시대 제32굴, 북주시대 제428굴, 초당시대 제96굴, 북대불 제16굴과 제17굴 장경동. 도낭박물관. 1979년에 개관한 도낭박물관은 도낭 출토 유물을 전시하면서 동시에 사진, 모형, 설명 패널로 도낭의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교육관이 있다. 진열관 첫머리에는 서문이라는 제목 아래 도낭의 개요가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순으로 검은 대리석 위에 새겨져 있다. 도낭박물관은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면서 도낭의 역사를 살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실제 크기로 재현된 막고굴 제45굴의 모형은 맑은 조명 아래 굴의 전모를 한눈에 살필 수 있고 디테일도 감상할 수 있으며 사진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도낭박물관은 뮤지엄숍이 잘 되어 있어 도낭 관련 서적은 물론 각종 기념품과 모사화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막고굴 정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도낭석굴 문물 보존연구 진열센터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다. 막고굴 디지털 전시센터. 막고굴 관람은 예약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이곳은 근래 지어진 건물로 외관이 모던하면서도 단아한 인상을 준다. 인테리어는 막고굴 석굴의 이미지를 빌려 특색 있게 디자인했다.
예약된 시간에 입장하면 영상관에서 돈왕에 관한 20분짜리 영상을 보여준다. 그러고 나면 또 새로 지은 3D 영상관으로 이동하여 천장까지 꽉 차는 화면으로 막고굴에 관한 영상을 보여준다. 두 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막고굴로 가는 경내 셔틀버스를 타게 된다. 1년의 이동 과정은 막고굴 답사를 위해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갖도록 하였고 막고굴 주변의 환경이 다치지 않게 한 것이다. 대천하 넘어 막고굴. 대천하는 막고굴에서 동남쪽 15km 지점에 산기슭에 있는 대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로 이 강물이 있었기에 막고굴에 스님들이 모여 살 수 있었고 주위에는 백양나무가 자라날 수 있었다. 막고굴은 앉은 자리가 동양이다. 1.6km에 달하는 이 절벽은 크게 남구와 북구로 나뉜다. 남구에는 예불굴들이 있고 북구의 석굴들은 명사산의 승려들이 참선을 하며 생활하던 곳으로 대부분 규모가 작고 벽화나 불상이 없다. 이 북구의 석굴들은 폐허가 되었고 남구의 예불굴들이 정비될 때도 방치되었다가 근래에 발굴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243굴의 일련 번호가 부여되었다. 막고굴 입구에는 소슬대문처럼 양옆에 날개를 단 일주문이 있고 푸른 바탕에 황금색으로 막고굴이라 쓰인 현판이 걸려 있다. 이 문은 출구로 규모가 작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막고굴의 정면관 파사드에서 뒤를 돌아보면 멀리 삼위산의 산자락이 보이고 앞을 보면 소슬대문 너머 9층 누각 건물을 중심으로 명사산의 밋밋한 산등성이가 하늘과 맞닿아 길게 뻗어가고 그 산자락 아래로는 절벽을 타고 석굴들이 3단으로 층을 이루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어진다. 우리가 볼 8개의 석굴, 제45굴을 포함한 10개의 석굴은 특굴로 지정하여 학술적 목적으로 관람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돈왕연구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한다. 이곳에서의 사진 촬영은 절대로 안 되지만 플래시로 비춰보는 것은 가능하다. 제23굴, 성당시대 석굴. 제23굴은 아주 아담하고 복두형으로 사면이 사다리꼴로 비스듬히 올라가 공간이 시원스럽다. 경사면은 불화로 꽉 차 있고 천장 꼭대기 조정에는 연꽃이 그려져 있다. 굴 정면 감실에 불상 1구, 제자상 2구, 보살상 4구가 모셔져 있는데 제자상과 보살상은 청나라 때 보수한 것이어서 별 감동은 없다. 그런데 석굴 안이 온통 벽화로 가득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벽화는 법화경의 내용을 품별로 그린 것으로 그중 약초유품의 내용을 그린 벽화는 한 폭의 풍속화가 장대한 파노라마로 펼쳐지며 기법도 대단히 사실적이다. 이 제23굴은 성당시대의 대표적인 굴 중 하나다. 중국미술사에서는 당나라 시대 불상을 당시의 편년에 사용되는 초당, 성당, 중당, 만당 4기로 나누어 시대를 구분한다. 초당과 성당이 전기이고 중당과 만당이 후기다.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것은 755년 안사의 난이다. 성당 시대는 당나라 문화의 전성기로 이백과 두보가 성당의 시인이었고 바로 이때 불교 미술도 난숙하게 꽃을 피웠다. 이곳 불상들의 조각이 당나라 전성기답게 대단히 사실적이고 육감적이다. 특굴인 제45굴이 대표적인 성당시대 석굴인데 볼 수 없으니 이곳에서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다. 이 제23굴은 제기를 통해 발원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목을 받는다. 제328굴, 초당시대 석굴. 제328굴은 초당시대 대표적인 석굴로 막고굴 도록에 반드시 소개되어 있다. 불교미술사에서는 초당시대 석굴 양식이 여기에서 완성되어 성당시대 석굴의 풍요로움으로 넘어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생각이며 제45굴과 비견되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석실의 내부는 전형적인 당나라 시대 예불굴로 연도가 있는 네모반 듯한 방형 공간의 서쪽 벽에 감실을 파고 불상을 모신 아주 간명한 구조다. 천장은 사다리꼴로 비스듬히 좁아들며 올라가 정가운데서 작은 사각형으로 마무리되는 복두형이다. 감실 안의 불상은 부처를 중심으로 양대 제자, 양대 보살로 구성된 오존상과 한쪽 무릎을 세우고 꿀은 자세의 공양 보살상 4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부터 석실 안은
온통 불교적 이미지를 그린 벽화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 석굴의 벽화는 서화시대의 보수로 당나라 시대 모습을 잃었지만 다행히 감실 안의 벽화는 불상과 함께 원형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 불상 조각들은 생동감이 넘쳐 부처님은 거룩하고 석가모니의 제자인 안한과 가섭은 대단히 사실적이며 공양보살상의 공손한 자세는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부처는 법의 자락이 좌대를 완전히 덮어내린 상현좌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상에 많이 나타나는 형식이다. 그러나 우리 석굴암 본존불에서는 이 상현좌가 사라지고 대신 대좌가 독립적 위상을 갖게 되었으니 이 불상은 양식상으로는 올드 패션인 셈인데 법의 자락의 주름과 끝선 처리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느낌을 준다. 보살의 자세는 한쪽 발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반가부좌 자세이니 반가상이라 할 만하지만 그 편안함을 생각하면 유의좌라고 할 수 있다. 공양보살의 경우는 오랑캐를 나타내는 호자를 써서 호괴상이라고 한다. 이는 이국적인 형식을 받아들여 거룩한 조각상으로 구현한 것임을 알게 한다. 제428굴 북주시대 석굴. 석굴의 규모는 위의 두 굴보다 배 이상 크다. 이 굴은 북주시대 석굴인데 막고굴에서 남북조시대 석굴 중 최대 규모로 천장은 비스듬한 지붕이 만나는 박공식으로 되어 있어 법당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전실을 거쳐 주실로 들어오면 앞쪽 반은 예불자를 위한 넓은 공간으로 비어있고 뒤편엔 중심탑주라 불리는 커다란 네모 기둥 사면에 모두 감실을 열고 불상을 모셨다. 천장의 벽화는 주홍빛으로 표현한 석갈의 사이사이로 라피스 라줄리라고 불리는 청색을 띤 비천이 흩날리는 연꽃잎 사이를 날아가고 있다. 3단으로 나뉜 벽면 가운데 칸에는 광배를 한 공양보살상들이 길게 도열해 있는데 그 수가 189명이라고 한다. 주홍빛을 띠는 중심탑주에는 일불, 이제자, 이보살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다. 석굴 전체가 화려하기보다 장엄한 분위기인데 불상과 보살상의 하얀 얼굴은 근엄하지 않고 아주 앳된 모습이어서 우리 마음을 순수한 세계로 이끌어준다. 그야말로 수골청상의 맑은 모습으로 제328굴의 당나라 시대 석굴과는 다른 남북 조시대 석굴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중심탑주 안쪽에는 석가모니의 본생담이 긴 띠로 전개되어 있다. 부처님의 세계라는 상상의 공간을 불경에 입각하여 벽화와 조각으로 구현해낸 것은 종교가 조형예술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조형예술은 종교의 의지에 거룩한 아름다움을 나타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과 종교의 환상적인 만남이라고 할 만하다. 막고굴에 대한 몇 가지 물음. 석굴 건너편에는 도낭장경동 진열관이 있어 막고굴의 역사를 패널과 사진 자료로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특히 장경동의 도낭문서가 유실되는 과정을 인물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석굴사원이 경쟁적으로 굴착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자금을 대서 경비를 감당했는지에 대한 답은 없다. 로더릭 휘필드에 의하면 성지로 알려진 이곳에 1000년을 두고 거대한 보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막고굴의 아름다운 석굴을 조형함으로써 소원 성취를 빌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귀군 시대에 많은 석굴이 수리되고 조형된 것은 불교에 귀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부의 신심을 보여주는 통치 행위이기도 했다. 이 점은 운강석굴, 용문석굴, 맥적산석굴, 병령사석굴 모두 마찬가지였다. 답이 없는 두 번째 질문은 492개 석굴의 제작 시기를 어떻게 알고 북주시대, 성당시대의 것이라 단정적으로 말하는가라는 것이다. 도낭연구원장을 지낸 번금씨의 책에 의하면 확실한 제작 연대가 밝혀진 석굴은 9곳밖에 없다. 나머지 석굴은 관련된 문헌 자료와 미술사적 양식 분석에 따라 편연한 것이다. 이는 양식사로서 미술사의 힘이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편연은 보다 정확해지고 세분화되어 갔다. 추정한 시대가 곧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어서 간혹 새로운 연구조사에 의해 수정되기도 한다. 가장 궁금한 세 번째 질문은 토목공학적으로 이 석굴이 어떻게 그리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어디에도 없고 무슨 양식이라는 설명뿐이다. 말각 조정법을 이용한 격천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복두형과 박공식은 이해가 어렵다. 건축가 민현식의 설명에 의하면 돔이나 볼트를 만드는 아치와 구조 원리가 같아 아치를 수평 이동하면 볼트라는 공간이 되고 회전시키면 돔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박공식은 아치와 같은 원리이고 복두형은 돔 형상이라는 것이다. 볼트와 돔이 유지되려면 눌러주고 양끝을 버텨주는 힘이 필요하므로 그런 석굴 위에는 다른 석굴이 없거나 있어도 한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당시대 제96굴 북대불 막고굴에는 두 개의 대불이 있어 남쪽에 있는 성당시대의 제130굴 불상은 남대불이라 불린다. 북대불의 높이가 남대불보다 높다. 제96굴은 막고굴에서 가장 큰 불상일 뿐 아니라 9층 누각안에 모셔진 북대불이 있는 중심 석굴이다. 695년에 영은 선사와 음조거사가 이른바 권진이라는 모금운동을 해 세운 것이라고 한다. 북대불 불상의 재료와 기법은 석테니 소법이므로 누각이 없으면 비바람에 쉽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니 애당초 누각을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조성한 것일지도 모른다. 누각의 높이는 막고굴 절벽의 높이와 거의 같은 45m에 달한다. 누각은 창건 이후 모두 5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지면 계속 층수가 높아졌다. 외관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거나 민현식의 말처럼 실내 채광을 위한 창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제16굴고 제17굴 장경동 제17굴 장경동은 별도의 석굴이 아니라 제16굴의 감실이다. 제16굴을 앞에서 보면 3층 건물로 보이는데 1층이 제16굴이고 2층은 제365굴, 3층은 제366굴이다. 제16굴은 만당시기 석굴이라 하지만 정확하게는 장씨 귀군 시대 석굴이라고 해야 옳다. 장이조는 제자들을 장안에 보내 자신의 공적을 당 황씨에 보고하게 한 곳은 홍변을 기리기 위해 굴착한 제16굴은 전실-연도-후실로 구성된 초대형 규모다. 천장은 복두형으로 높직하고 굴 중앙에는 말발굽 모양의 불단을 설치해 불상을 모셨으며 연도 한쪽에 홍변 스님의 아담한 참선굴을 굴착했는데 이것이 제17굴이다. 지금 이 감실 안에는 홍변 스님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고 그 뒤로는 아름다운 수묵채색 인물화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1100년 무렵에 이 홍변의 초상 조각이 3층의 제366굴로 옮겨지고 누군가 이 감실에는 훗날 도낭문서라고 불리는 3만여 점의 문서들을 가득 채워 감추고는 입구를 막은 다음 그 위에 벽화를 그려놓았다. 그래서 지금도 연도의 양쪽 벽에는 서화시대의 설법도와 공양보살상이 그려져 있다. 이 도낭문서는 1907년 영국의 오렐스타인이 1900년에 이 문서들을 발견한 어리숙한 왕원록에게 소에게 기부금을 주고 그중 1만 점을 유출하여 영국 박물관에 가져갔고 1908년엔 프랑스인 폴 펠리오가 다시 5,000점의 유물을 프랑스로 가져갔는데 그 중에는 해초의 왕오천 축국전 필사본도 들어있었다. 나머지는 청나라 정부가 북경으로 옮겨갔다. 뒤이어 일본의 오탄이 탐험대가 흩어져 있던 문서와 불상을 유출해갔고 미국의 랭던 원어는 불상과 벽화를 뜯어갔다. 중국인들은 이들을 도낭의 도보자들이라고 부른다. 다시 막고굴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막고굴에 올 때 은근히 볼 수 있기를 기대했던 석굴을 하나도 볼 수 없었다. 귀국 후 일반인도 특굴 관람을 신청하면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9년 1월 제45굴을 비롯하여 보지 못해 안타까웠던 석굴들을 모두 보았다. 막고굴아 나는 기어이 다시 찾아가고 말았다. 가요권에서 본왕으로 금량시대 제275굴, 초당시대 제220굴, 성당시대 제45굴, 성당시대 제148굴, 조씨귀군 시대 제61굴, 다시 돈왕으로 서안에서 비행기로 곧장 가요권으로 가 그곳에서는 돈왕으로 버스를 타고 들어가 막고굴을 관람하고 아름다운 겨울 명사산을 유람한 다음 간 김해 안서 유림굴도 답사하고 서역으로 나아가는 두 관문인 양관과 옥문관을 다녀오는 4박 5일 일정이었다. 사막이 나를 부른다.
드문드문 눈이 덮인 고비 사막은 처연한 느낌을 자아낸다. 황지호 시인은 이 풍광을 나는 너다 503이라는 시로 표현한 것을 보고 시인의 눈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동행한 이목상 화가는 점과 선으로만 그릴 수 있는 조형적 자유를 한껏 누리는 작가적 발상이 기발한 그림을 그린다. 도낭보살 축법호. 고려사 전공인 최연식 교수는 불교사에도 정통하다. 그의 중국에 대승불교가 들어오는데 서역승들이 한 역할에 대한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원전 2세기 장건의 서역 개척은 중국이 자신들 이외에도 또 다른 문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대상이라는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불교 중 대승불교도 함께 들여왔다. 인도에서는 불교 더구나 대승불교는 주류가 아니었다. 그런데 대승경전을 구법승들이 구하고자 했기에 대승불교 경전을 찬술했다. 의도적으로 중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불교로 변형시킨 것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정체는 애매하고 중국에 전해진 대승경전은 인도에서 온 것이 아나라 호탄에서 온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때 대승경전을 처음 한역한 중요 인물이 도낭보살이라는 별명을 가진 촉법호다. 촉법호의 선조는 월지족으로 대대로 도낭에 살았다. 월지국은 흉노에 쫓겨 중앙아시아로 가서 대월지를 세운다. 그 대월지에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축법호는 8세에 출가하여 축고자라는 승려를 사사하면서 성을 축이라 했다. 그는 선량하고 배우기를 조이해 매일 경전수만 자를 독송했으며 중국 고전에도 통달했다고 한다. 그는 대승경전이 중국에 전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서역을 여행하며 서역으로 된 많은 대승경전을 가지고 도낭에 돌아와 중국어로 번역했다. 불도징과 단무참. 최연식 교수의 서역승 불도징에 대해 불도징은 구자국 출신으로 후조의 왕 성륵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 불교를 포교했고 많은 사원을 창건하고 승도도 배출했다. 뛰어난 제자 중 한 사람이 도안이고 도안의 제자가 해원으로 중국 불교는 불도징 도안 해원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된다고 하였다. 또한 단무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의했다. 단무참은 중인도 출신으로 처음에는 소승불교와 인도의 일반 학문을 섭렵했는데 강설이 뛰어나 논쟁을 하면 그를 이기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대승불교를 연찬한 후 수많은 대승경전을 가지고 서역의 구자국과 선진국을 거쳐 도낭에서 수년간 머물렀는데 이 시기 도낭을 지배하던 북량의 왕 저거몽손이 그를 통해 불교에 귀의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했다. 그 후 번역한 열반경의 품수가 모자라는 것을 알고 한 번은 인도로 가다 모친상을 당해 여행을 미루고 머물다 증분을 얻어 양주로 와 번역을 마쳤는데 다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인도로 떠나려는 무렵에 강성해진 북이 태무제가 북량의 저거몽손에게 그를 북위로 보내라고 위협하지만 저거몽손은 거절한다. 그런데 인도로 가려는 단무참이 북위로 가려 한다고 오해한 저거몽손은 그를 살해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열반경은 나중에 세 종류로 번역된다. 대승불교의 콩. 최연식 교수는 당시 왜 구법승들이 경전을 얻으러 인도로 갔고 번역본이 달리 나왔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 당시 불경은 원본 없이 외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번역은 인도승의 암송을 받아 단어로 나열하고 이를 한문 문장으로 다듬어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 번역에 탁월했던 이가 쿠마라지바였다. 그의 번역은 뜻도 좋고 리듬감도 있지만 현장 법사는 원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인도로 갔다. 그리고 엄청난 불경을 가져와 번역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받는다. 그래서 현장은 위대한 학자였지만 논지는 없고 번역만 남기게 된다. 쿠마라지바의 역을 구역, 현장 법사의 역을 신역이라 한다. 질문을 받은 최연식 교수는 반야경에 나오는 공에 대해 설명했다. 공은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이룬다. 인도 불교에서 수냐타는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무에 가깝다. 그러나 쿠마라지바는 이를 공이라